또 강남권과 비강남권, 또 집주인과 세입자, 또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쫙쫙쫙 나눠가지고. 아시아의 뉴욕을 만들어야죠. 좋은 말씀이죠. 저는 생각 발상 자체가 좀 달라요. 저는 그때 김포와 인천에서 KTX급 전차가 정말 한 15분, 20분이면 그걸 와서 그분들의 시간을, 부동산이 이제 우리 시민들, 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지금 괴롭히고 있는 하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부동산 정책도 보면 서울과 비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또 집주인과 세입자, 또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쫙쫙쫙 나눠가지고 네. 고통을 받는 이런 지금 정책 결과가 도출됐는데, 그건 어떤 시점에서 좀 보시나요? 전 부동산이 관련된 제 시각이 좀 많이 독특한데, 네. 저는 서울시 집값 더 올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집값이 올라서 거품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오를 만해서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통화량이 늘고 그 유동자금이 늘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권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일명 뭐 이웃 거지 만들기 뭐 이렇게 네, 만드는 예. 이 통화 정책들로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 저금리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나라가 유치를 하느냐인데, 저는 에셋 파킹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내 부동산으로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본다면 이 상황에서 그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나라와 끌어들이지 못한 나라의 삶의 질이나 경제의 차이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만약에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국제적인 비교를 봤을 때 100억짜리 매력이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고,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문화공연장을 만든다든가 뭐 요트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저는 서민들의 주거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그래요. 고급 주택 짓다 보면 거기서 이제 주택 자재 같은 시장이 커지면 또 주택 자재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들의 주택 상황도 계속 개선된다. 네. 저 어렸을 때 분명히 잘 사는 집도 장판 깔고 살았거든요. 네. 요새 다 마루 깔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이 개선되면서 서민들의 주택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와, 저거 집값 올라가지고 내가 저 집을 어떻게 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집을 가진 그런 계층이나 사람들한테 분노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래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생기고, 그럼 부자들이 소비자는 소비 마켓을 만들고, 그러고 거기서 소비세를 걷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는 맨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몇백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꼭 미술품이 있을 거고, 뭐 가구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딸린 시장도 생길 거고, 부가가치 높은 소비재에 대해서 세금도 걷게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서울은 꼭 가보고 싶다. 지금은 뭐 애니웨어와 썸웨어의 세상이라고도 하는데, 애니웨어들의 천국을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문화 역량이 있잖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브로드웨이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K-팝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돌까지 해서 대한민국은 고급 주택도 있고 브로드웨이와 같은 문화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아시아 도쿄 상하이 그 어떤 데보다 문화 역량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스타그램 찍는 거, 그러고 싶은 장소를 만들고, 몇백억짜리 집의 가치가 있는 거로 돼서 전 세계 자산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돼서 투자가 되고. 그렇죠. 아시아의 뉴욕을 만들어야죠. 좋은 말씀이시죠. 저는 생각 발상 자체가 좀 달라요. 지금 그 옛날에 보면 전통적으로 사실 그 예술이라고 하면 뭐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예술 대학을 졸업한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이제 했다면 요새는 옛날에 우리가 소위 말했던 뭐 소리꾼 네. 이분들이 결국 미스터 트롯 그런 분들이고 그렇죠? 춤꾼 지금 말씀하신 비보이 네. 그다음에 그 만화쟁이 네. 웹툰 작가들 네. 그 세계를 선도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문화 트렌드고 강력한 경쟁력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의 메가 트렌드 시티에 브로드웨이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게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걷고 싶은 거리, 뭐 산젤리의 거리 이런 식으로 서울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돈 들어오고 세금 걷는데 예. 그걸 왜 마다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문화 역량, 영화, 음악, 그러니까 도시가 가치가 높아지는데 문화 역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그 문화 역량을 갖춘 나라에서 왜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걸 주저하냐는 얘기죠. 제가 그 옛날 경험인데 2010년에 제가 기호 3번 달고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다가 뭐 10만 표 정도 얻고 이제 낭만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공약을 했던 게 기억이 뭐냐면 서울역에서 그 철로를 네. 그 한강까지 쭉 용산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중을 받는 그 연속 빔 덱으로 네. 다 덮은 다음에 그 위를 공원화시키고 네. 그 공간에 서울의 동과 서를 서로 통합시키고 왜냐하면 동은 좀 잘 살고 서는 못 살고 이런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시키고 그 위에다 주상복합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몇백억대 정말 좋은 맨션을 만들고 또 거기다 문화공간 멀티플렉스 같은 거 만들고 또 어뮤즈먼트 파크도 만들고 거기다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그때 김포와 인천에서 KTX급 전차가 정말 한 15분 20분이면 거길 와서 세계인들이 트렌지 타고 가는데 반나절 무비자로 와서 놀고 가게 하자. 그런 10년 전에 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좋은 아파트, 문화 공간, 또 걷고 싶은 정말 녹지, 센트럴 파크, 또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 만들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19세기 유럽 도시들 5층짜리 건물 없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마차 다니고. 네. 그게 20세기로 오면서 완전히 도시가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만큼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물류가 이제 지금은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 곧 드론이 등장해서 네. 지금 우리도 지금 플랫폼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을 그러니까 쇼핑 공간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다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은 사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문화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우리가 집에서 택배 받아서 살지만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노동 시간 자꾸 효율화가 높아지니까 노동 시간 줄고 있고. 네. 그러면 같이 나가서 놀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문화 소비가 늘지 않으면 문화 소비가 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문화는 삶이 멋진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주저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스타필드라는 걸 처음 만드는데 신세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걸 설계할 때 찾아오는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시간을 거기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와서 뭘 산다는 개념을 넘어서 즐기고 놀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미래 그 시대를 참 잘 내다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